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혁신 2화 시리즈 특강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임태승입니다. 이 유서 깊은 대학의 이런 좋은 시설에 또 이 세계적인 신화학자이신 정재 선생님과 함께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오늘 혁신 2화 시리즈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화와 상상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주 굉장히 아주 참 아끼고 또 존경하는 임태승 이 선생님이 특별히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신화의 힘 그리고 상상력의 이제 정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의 힘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이제 비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저서 이름이기도 한데 말이죠.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 산업 부분에까지도 좀 신화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독일의 에르너스트 카시러가 국가의 신화라는 책에서 이데올로기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사람들의 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신화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으로부터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인데 제목이 이제 상상력의 정치학. 그래서 이제 신화의 어떤 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화의 힘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요. 정말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신화 같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갖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또는 아이러니컬하게 사실은 오늘의 이 첨단 과학의 현실이 오늘날에 있어서 신화가 귀환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일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근래 어떤 체험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한 10몇 년 동안 몰았던 이 중고차, 그것을 이제 팔고 새 차를 구입하는데요. 그거는 값도 안 쳐주고요. 그냥 이제 폐차장으로 가져가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행이죠. 그래서 중고차 딜러에 의해서 저의 차가 끌려갈 적에 그때의 제 심정이요. 정말 뭔가 좀 안쓰럽고요. 그리고 좀 정말 안 됐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그런 감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명백히 이 자동차는 이 쇳덩어리입니다. 기계 장치예요.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이냐 비인간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나 물질과 기계와 밀착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물질과 또는 이 기계 장치와 교감을 하는 이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쇳덩어리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어떻게 우리가 쇳덩어리와 교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바로 그러한 이 기계 장치들과도 교감을 하는, 사물과 더 넓게 사물과 교감을 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래에 이제 봤던 흥미로운 이러한 이미지들이요. 이게 모 자동차 회사에서 아마 자사의 차를 홍보할 그런 요량으로 아마 기획한 것이겠는데, 고객들 중에서 정말 자기 차를 가지고 오랫동안 몰았던 분들이 그 차를 이제 처분할 적에 안타까운 심정,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작품화시킨 것입니다. 그 작가들로 하여금, 예술가들로 하여금 이 작품화시킨 것인데, 이거는 한 30여 년 동안 택시를 몰았던 어떤 그 기사분의 자기 차에 대한 그 애정, 그것을 이제 담은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참외 농사를 짓는 분이 이 트럭에다가 참외를 몇십 년 동안을 싣고 다니면서 가족들의 이제 생계를 담당했던 그런 그 애환과 이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이 주제는 뭐냐면, 이것들은 단순한 어떤 기계장치, 이제는 쓸모없는 폐품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서로 말하자면 이 감정을 교류하고 같이 공유했던.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물며 근래에 이제 더욱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죠. 최근에 SF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많이 그런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주 급속한 그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른바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의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미 벌써 이 SF 영화는 인간과 기계가 교감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한다는 것을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센테니얼맨 이 영화 기억하시죠?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 신화적인 원형적인 어떤 이 사유로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화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특징 지어지냐면, 인간이 말하자면 동물, 식물, 광물, 사물과 대화했던 시기, 그리고 교감했던 시기에 바로 서사적 산물이 바로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화적인 주술적인 그러한 감수성이 오늘날의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날의 신화가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면 이제 원시사에서부터 인류가 발달되어 온 역사 과정 중에서 인간과 어떤 신화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삶의 방편들이 많이 저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이제 신화의 어떤 힘이 어떤 이제 내재가 돼 있고, 또 이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참 그런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신화가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신선한 얘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있는 세계이기도 한 건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런 신화의 힘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 신화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신화의 어떤 근원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티브 잡스,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모토로서 제품에 갖춰야 될 하나의 요건으로서 제시한 것이 세 가지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맨 처음에 휴머니티, 인간성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리버럴 아츠, 인문학이죠. 문학, 역사,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테크놀로지, 기술, 이것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훌륭한 것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질과 이 사물과 인간이 교감한다는 이 시대적인 징후를 아주 선취했다는 것이죠. 먼저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품에 반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인간과 사물이 교감하는 시점에서 바로 애플사의 제품에는 바로 인간성, 따뜻한 어떤 인간의 이 감성이 들어가 있고 녹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정신, 문화, 역사,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제품을 놓고 볼 적에 바로 이 교감하는 시점에서 무언가 더 그런 교감의 요소를 더 지닌 이런 제품을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되겠죠.
굉장히 빨리 이 징후를, 시대적 징후를 선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 저는 상상력과 그 다음에 이미지와 스토리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너무나 이제 요즘에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지금이 바로 이제 어떤 그 이미지의 시대, 이미지가 대폭발하는 이런 시점에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의 능력이죠.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 또는 어떤 그 사회 그리고 나는 심지어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 스토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최근에 그 문화산업에서는 이 문화산업은 뭐 영화라든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건 전부 다 스토리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스토리가 중요해진 이런 그 시점에 와 있죠. 이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의 가장 원형적인 것이 주로 그 신화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상상력. 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우리의 상상력이 갑자기 평지에서 어디에서 떠오르진 않습니다. 상상력의 원천은 사실 고전인데 고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전은 사실 신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는 상상력의 원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상상력과 이미지는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떠올린 그런 이미지들, 이것이 바로 신화에 있고 그 신화 이미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그 호소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신화는 가장 오랫동안 이 살아남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요소,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데 있어서도 신화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이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굉장히 신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상 삶을 영위해 나가는 어떤 이제 문화적인 어떤 뭐 이런 영역 내에서도 신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질베르 디랑 같은 사람은 신화의 기환이라 이런 이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이야기 동양 신화라는 책을 2004년도에 쓰셨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은 책인데, 그렇습니다. 이 책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상상력의 맥도날드 제국이라고 오늘의 현상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의 어떤 그 삶이나 문화의 기반인 꿈과 상상력마저도 어떤 서양의 어떤 이런 뭐 문화적인 힘, 어떤 제국적인 또 다국적적인 어떤 이런 힘에 뺏기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하신 표현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은 모든 것을 획일화시킨다는 데 있죠. 그래서 제가 상상력의 제국주의 또는 상상력의 맥도날드 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그 지점을 갖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맥도날드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입맛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맥도날드 제국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맥도날드 제국이라는 말 자체가 문화 용어에서 쓰는 말입니다만은 특히 상상력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획일화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에 그 많은 그 논의 중에서 특히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의 논의에서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하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상상력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은 다 자유롭다고 믿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누가 나를 말립니까? 일견 생각해보면 상상력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뭐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뭐 우리가 뭐 자유롭지 못하고 예속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이 우리의 이 상상이 그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상상력이 자유롭지 못하다. 아마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과연 자유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과연 자유로울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들 상상력은 자유롭다. 마음껏 상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생각하고 자꾸 상상해야지 뭐 발전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인어를 상상하면 일단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인어를 생각하면 우리 당연히 인어 아가씨, 인어 공주를 떠올리죠. 자, 이런 인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어 아저씨. 이런 인어 상상한 분 계세요? 인어를 생각할 적에 무심코 내가 인어를 떠올릴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인어 공주가 떠오르지 이런 이 꺼벙한 인어 아저씨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만약 이 인어 아저씨가 떠올랐다면. 자, 우리 인어 아저씨 절대 떠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상력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은요,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안델센 동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너무 우리가 탐닉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상상력에도 은연중에 이미 표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어를 생각하면 인어 공주를 표준으로 떠올리지 절대 이런 낯선 인어 아저씨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어 아저씨는 동양의 바로 인어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동양에서는 공주, 아가씨가 그 인어의 대표가 아니에요. 이 중년의 인어 아저씨가 대표입니다. 이 이름을 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있고요. 스토리도 있어요. 인어 공주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진 않아요. 인어 공주는 젊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인어 아저씨는 지금 머리도 좀 빠져 있고 중년이에요. 중년이면 그렇게 한가하게 연애나 하고 할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가족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계형 인어인 셈이죠. 인어 아저씨. 생계형으로. 그래서 비단을 비단을 짜가지고요. 그걸 팔러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 팔고요. 육지에 나와서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묵었던 숙박했던 그 여관집 주인한테 숙박비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 주인한테. 그러면 주인이 그릇을 주면 거기다 대고 막 울어요. 그러면 그 눈물이 진주가 돼서 떨어져요. 아까 그 인어공주도 진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어들은 대개 이 진주를 갖고 있어요. 동서양이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숙박비를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근로 노동하는 생계형 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꼭 예쁜 아가씨 인어가 꼭 연애만 하는 이런 인어 상상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계형 인어는 상상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력이 자유롭다면 이런 인어도 우리가 마땅히 상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상상력의 정치학의 문제를 그래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신화조차도 트렌드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서구적인 것을 이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캐릭터 자체에 대한 향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캐릭터를 향수하는 과정 중에 은연중에 이제 저희들이 제국주의적인 마인드에 편입이 되고 그렇죠. 또 서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방식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어떤 열등감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이제 좀 더 근본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이제 빠져드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서양의 신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대비적으로 동양의 신화도 만만치 않은 어떤 캐릭터와 저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서양의 신화와 이제 동양 신화의 한번 변별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제 전공의 영역에서 보면 동양의 정신은 이제 크게 보면 동양 철학, 그다음에 동양의 예술, 그리고 이제 동양 신화, 한 세 가지 정도가 정신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양 철학의 쪽에서 보면 육아에서는 성인이라는 어떤 존재,
도가에서는 또 선인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라는 존재를 이 하나의 목표적인 인간형을 설정을 해놓고 그러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수신의 방편이라든지 덕목 뭐 이런 가치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가치를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런 목표치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구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양의 예술이라는 것도 보더라도 서양하고는 좀 달라서 회화 쪽에서 본다면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그린다가 아니라 어떤 그런 가치, 덕목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그것을 상징적인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는 그런 어떤 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기보다는 인생과 역사를 위한 예술 이런 것이 이제 또 동양 예술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동양의 어떤 정신 세계의 축을 담당했던 동양 신화에 그렇다면 그것의 구조의 어떤 성격을 또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학자로서 지금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동서양의 그 차이점, 이것은 사실은 이 신화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서로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동양에서는 뭐 선인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뭐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수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인데, 이것은 신화에서 보면요, 이 동양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 간의 그 관계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단절이나 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속성으로 서양처럼 가령 신화와 전설, 신과 영웅, 이 관계가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적이냐 연속적이냐에 따라서 또 신화가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뭐 가령 여신을 놓고 볼 적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여신과 동양의 여신들도 또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세계관에서의 그런 차이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지금 이 그림,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크레타섬 벽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미지죠. 미노타우루스에 대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우리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온 농업의 신, 염제 신농씨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미노타우루스하고 염제 신농씨는 공통점은 둘이 다 소머리를 한 사람, 반인 반수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건 신화 내용으로 볼 적에 지금 미노타우루스는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사람 잡아먹는 식인 괴물이죠. 그래서 지금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한테 지금 살해당하는, 맞아 죽는 이런 영웅들은 흔히 괴물을 퇴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죠. 오른쪽에 고구려 벽화에서는 이 염제 신농씨는 농업을 발명하고 또 의학을 발명해서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은혜를 끼친 아주 자비로운 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숭배받는 그런 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반인반수 소머리를 한 사람이지만 한쪽에서는 천덕꾸러기로 맞아 죽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숭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차이는 또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오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계관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리스 이 시대에는 특히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죠. 인간이. 그래서 완전한 신들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전부 다 미남, 미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에게 거기에 불완전한 동물이라든가 다른 자연의 형상들이 섞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열등한 괴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표준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동물이 섞이게 되면 이것은 사악한 괴물이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반인반수를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그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뱃사람을 유혹해서 빠져 죽게 하는 세이렌,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서 사람들 또 죽이게 하는 스핑크스, 뭐 메두사, 다 반인반수는 다 사악한 괴물들입니다. 자, 거기에 반하여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제 한국에서는 인간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 표준은 아니죠.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됐을 적에 완전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인반수는 결국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의 동물은 결국 자연성을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하나가 된 모습은 결국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된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완전한 신의 모습도 이렇게 반인반수로 그려지게 되죠. 자, 위대한 신, 자비로운 신, 신농 씨가 그래서 소머리를 한 이러한 그 사람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의 경우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러한 이 관점을 표준으로 해서 고구려 벽화를 바라본다면 반인반수인 자비로운 염제 신농 씨는 사악한 괴물로밖에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의 차이가 이런 그 신화에 있어서도 이미지의 차이를 만들고요. 또 상상력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좀 그 차이의 어떤 신화학,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그 신화학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립적인 어떤 이런 세계관보다는 네. 어떤 합일적인 세계관이 네. 뭐 서양 신화와는 다른 동양 신화의 어떤 특징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어떤 신화가 이만한 어떤 가치라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예컨대 여기 좀 나오죠. 스타벅스의 로고, 세이렌, 또 헤라 화장품, 네. 또 비너스, 이게 전부 서양 신화의 네. 어떤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상력의 제국주의, 또 우리의 어떤 빼앗긴 꿈과 어떤 상상력이 결국 이러한 것에 좀 아주 그 상징적인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서구에서 서양 신화가 그들의 문화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러한 근간들이 경제의 일선에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또 서구적인 것에 이렇게 배속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너무 어떤 이해가 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정신세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네. 동양 신화의 또 주인공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동양 신화가 이제 뭐 정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죠. 가령 뭐 아까 나온 그 염제 신농 씨를 뭔가 좀 로고로 삼아가지고 신농 뭐 트랙터 뭐 농업의 신이니까요. 예. 뭐 트랙터는 좀 많이 팔 수 있는 상품물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더 대중적인 예, 신농 쌀 같은 거 뭐 이런. 그렇죠. 예, 신농쌀. 예. 특히 이제 이 동양 신화는 우리의 그 전통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뿌리와 굉장히 아까 여러분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동양 신화를 알아야지 아까 그 고분 벽화를 보셔도 또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보더라도 그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양 신화를 모르면 이거 미노타우로스 아니야? 이거 괴물 아니야? 이렇게 아마 하기가 십상이죠. 그 신화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우리 문화의 그 뿌리와 관련된 이런 동양 신화들이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그 예를 들기로 하죠. 우리가 그 제사 드릴 적에요. 그 제사상에 그 모든 과일을 다 놓는데 안 놓는 과일이 하나가 있죠. 아십니까? 어떤 과일을 안 놓죠? 사과, 배, 심지어 바나나까지 다 놓는데 안 놓는 과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과일을 놓으면 안 돼요. 무슨 과일이죠? 복숭아죠. 여러분들 아시죠?
원인은 모르시지만 그 스토리는 모르시지만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복숭아는 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바로 이 동양 신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예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인데요. 활을 잘 쏘는 그 명궁이 있었죠. 이 동양에서는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대로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동시에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저게 이 예가 그 활로 그 10개의 태양을 쏘아가지고 9개를 격추시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사람들 타 죽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세웠던 그 영웅인데요. 어느 날 이 영웅이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 불사약을 이제 아내하고 같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아내가 이 아내가 아주 그 동양의 가장 대표적 미인입니다. 항아라고 하는데 항아. 그러니까 동양의 비너스죠. 지금 우리는 비너스는 알지만 항아는 뭐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동양의 가장 미인이 바로 항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항아가 이 불사약을 보고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혼자 다 먹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인 항아가 불사약을 혼자 다 먹고 하늘로 올라가서 달에 가버렸죠. 그래서 달나라에 선녀가 산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라는 영웅은 이제 불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내도 떠나고 혼자 있어서 이제 외로우니까 학교를 만들어요. 그 활 쏘는 학교, 이 가르쳐주는. 그랬는데 제자 중에서 아주 나쁜 제자가 그 이 스승의 재주를 시기해서 이 스승을 갖다가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스승만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텐데 해가지고 어느 날 스승이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그 이 스승인 예를 갖다가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이 스승인 예가 정말 어이없이 복숭아나무 몽둥이에 이제 맞아서 이제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 훌륭한 영웅이 죽어서 너무 이제 애통하니까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 예를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로 섬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또 이렇게 신이로 그 숭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죽었지만 귀신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죠.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숭아 나온 몽둥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요. 더구나 그것도요, 갑자기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얘가 그때부터 이 복숭아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복숭아만 보면 무서워해요. 제사상에 복숭아를 놓으면 귀신의 우두머리인 얘도 무서워하는데 조상 귀신님들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못 오셔요. 그래서 복숭아를 안 놓는다. 이게 바로 제사상에 복숭아 안 놓는 유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속인들이 요즘에도 그래요. 무속인들이 귀신 쫓을 적에 뭘로 때립니까? 복숭아 나무 가지로 때립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로. 다 이 신화적인 그 유래가 있습니다. 신화와 종교는 이 발생에서 어떤 그 뿌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 신화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에 복숭아를 안 놓는다. 우리의 정말 뿌리 깊은 그 민속 아닙니까? 그 민속에는 바로 이 신화가 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편성도 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화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사상에 왜 복숭아를 안 놓는지 그 얘기 안 해줍니다. 옛날 사람들도 사람이 왜 죽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화가 이제 또 종교가 그런 걸 얘기해 주죠. 죄를 많이 지면 죽는다. 이게 이제 모든 종교나 신화의 이제 결론인데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사람들 우리 뱃속에는 기생충이 있다. 그 세 마리의 그 죽음의 벌레, 죽음의 기생충이 있어요. 그 삼시충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빨리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죽어서 그 제사밥을 받아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뱃속에서 막 죄를 많이 짓도록 자꾸 충동을 해요. 이 삼시충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죄를 짓게 막 자꾸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다 지으면 이 삼시충이 1년의 마지막 날 총결산을 해요. 그것을 그날 사람이 밤에 잘 때 이 삼시충들이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한테 다 고해 바쳐요. 그 우리가 지은 죄를. 그러면
옥황상제가 그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삼시충으로부터 보고를 다 듣고 그 지은 죄만큼 우리의 그 수명을, 목숨을 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늙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깎일 게 없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큰 병 걸려서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또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시충들이 이렇게 장난을 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섣달 금운날 12월 31일 날 삼시충이 우리가 잘 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으려면. 그날 잠을 안 자면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얘네들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고해 바치질 못하니까 1년 동안 안 늙을 수가 있어요. 해마다 섣달 금운날 잠을 안 자면 돼요. 그날. 그러면 우리는 평생 안 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에 혹시 임 교수님도 그 섣달 금운날 자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지 말라고. 눈썹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자면 눈썹 하얘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 민속이 바로 이 신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알려면 정말 이 신화를 알아야 되고요. 동양 신화를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동양 신화도 어떤 우리 민속이나 문화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근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서양의 신화에 전혀 못지않은 재밌는 이야기가 로 이렇게 또 들리는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그 한번 일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한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하야오 감독은 뭐 원령공주라든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 보면 이 판타지 애니메이션 참 그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의 밑바닥이 뭐냐면 일본의 어떤 뭐 신화나 설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판타지 애니메이션에 아주 뭐 커다란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한번 한국으로 좀 돌아보면은 건국 신화도 뭐 저희들이 또 있지만 또 설화라는 측면에도 예컨대 제주도 같은 데는 뭐 설문대 할망이라든지 그렇죠. 그 제주도 탄생 설화나 또 섭지코지의 어떤 또 뭐 선녀에 얽힌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의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문화 산업의 소스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그 문화산업적 잠재적 가치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려면 어떠한 뭐 근데 산학 협동 체제라든지 또 아니면 뭐 시장 체제라든지 그러한 뭐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신화의 그 기능적 측면에서 특히 그 스토리텔링의 그 능력하고도 상관되는 그런 그 문제인데요. 문화산업이 오늘날 뭐 아주 굉장히 그 관심사이죠. 그래서 그 3대 성장 동력 산업 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아주 장려를 하고 있죠. 예컨대 뭐 학자들이 많이 그 예를 듭니다마는 쥬라기 공원 그 영화 한 편이 그 해에 그 벌어들인 그 수입이 그 해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총액하고 맞먹는다. 최근에 그 아바타가 소나타 그 100만 대 그 판 것과 같은 그런 그 수익을 거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통계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문화산업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제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면이 좋고 뭐 3D다 뭐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이야기가 시원찮으면 그 영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토리가 관건인데 그러면 스토리는 어디서 이제 우리가 갖고 오느냐?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검증된 이야기고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화라든가 전설이나 옛날 얘기를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성공한 대작들 보면
반지의 제왕은 게르만 신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그 이야기고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캐릭터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켈트 신화,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말하자면 그 원시 종교였던 이런 그 원시 종교하고 관련되는 그 켈트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그 마법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돼 있거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가령 그 뭐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그 일본의 그러한 그 이 전통적인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요괴의 이야기, 이거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그 성공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결국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정체성,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서양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문화산업, 특히 이런 판타지 쪽에서의 가장 핵심은 마법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기사 이야기 같은 것들이죠.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지금 해리포터가 대표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대개 요괴 이야기들이 바탕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만화라든가 뭐 애니메이션이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대개 무협 판타지가 주종을 이루죠. 판타지에.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그 정체성 있는 어떤 그런 그 판타지로서 뭘 그 내놓을 수 있겠는가 했을 적에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령 그 센과 치히로를 놓고 볼 적에 센과 치히로가 단순히 그러면 그 온천장에 몰려든 그 요괴들의 이야기, 요괴들의 그 이미지, 캐릭터 같은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느냐, 순간적인 그런 그 상상력으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나온 그 요괴들의 이미지를 보면 그 온천에 나온 개구리 요괴나 그다음에 가오나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벌써 100년 전, 200년 전 에도 시대 때 또는 그 이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나온 그 요괴들의 행진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백귀야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에서 그것을 따왔거든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한테 검증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백귀야행에 있는 일본의 그런 요괴 이미지는 또 어디서 왔느냐?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중국 신화, 이 동양 신화하고 만나게 됩니다. 한나라 때 2000년 전에 화상석에 그려진 수많은 요괴들의 그 모습, 이런 이미지들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산업이 그 성공적으로 그 잘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그 자기의 어떤 그 전통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그 공부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태세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특히 그 학문과 이 산업과의 아주 긴밀한 그런 그 이 관련성,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한번 그런 어떤 좀 커다란 판타지 애니메이션 내지는 뭐 문화산업적인 데서 좀 세계 속에 어떤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새 뭐 한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쪽에서도 좀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그 한류의 좀 트렌드가 구축하는데 신화가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청중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화 내지는 동양 신화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나 의미,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동양 신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동양 신화를 그 이야기하고 또 상상력의 그 제국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재의 어떤 그 관념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우리에게 별로 필요가 없다든가 뭐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더군다나 이 글로벌 시대에 그런 생각은 좀 살아남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리가 근대화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말하자면 이 서양 문화의 뿌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됐고, 그것은 물론 이제 우리의 이제 문화의 이제 한 부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상상력이죠. 이 동양 신화를 다시 복원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앞으로 바로 상상력과 이미지와 그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어 아가씨의 스토리와 상상력과 이미지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나온 그 인어 아저씨의 상상력과 그 이미지와 스토리까지 알고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기발한 상상력과 더 많은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상상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차이를 인식하면서 이 차이는 어떤 하나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두 가지를 다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통합의 어떤 상상력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는 뭐 봉건사회에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신분 자본의 신분이 곧 자본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뭐 근대화 과정 중에서는 이제 뭐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힘을 발휘하는 이제 경제 자본의 시대로 넘어갔고 이제는 이제 문화적인 역량이나 문화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는 문화 자본의 시대로 이제 넘어섰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 신화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인식 이것이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자본이 이렇게 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재미있는 다양한 우리 신화의 내용이 있을 텐데 이런 좀 한정된 시간이라서 또 많이 듣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그 또 앞으로 계속 저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동양 신화의 내용을 접할 수 있고 또 여기 학생들은 또 계속되는 선생님의 앞으로의 명강의를 통해서도 동양 신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